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조선왕조실록과 기록문화라는 주제로 이번 주에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편찬이 되고 보관이 되었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다음 주 시간에는 조선왕조실록의 이모저모라 그래가지고 조선왕조실록에 뭐 코끼리가 나오고 장금이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스토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그러면 되게 알듯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여기 어떤 내용이 기록됐고 어떻게 편찬이 되었고 보관이 되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조선왕조실록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행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에요. 조선의 왕은 27명 왕이고 1392년에 건국이 되었고 1910년에 멸망했으니까 보통 27대 519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여기 자료에도 보시지만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25대 472년간의 기록만을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국보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1997년에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어요.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고종실록, 순종실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왜 이거는 제외가 되었을까? 공식적으로는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1910년 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조선의 어떤 사관들에 의한 그런 전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일제의 힘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이 실록을 편찬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킨 것이 사실은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유고 사실은 그 국보로 지정할 때부터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 실수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는 사고라는 실록만을 특별히 보관하는 서고에 함께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딱 지정이 되었는데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장서각이라는 곳에 따로 보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지정이 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 조선왕조실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이제 지정된 게 가장 그 시기가 빨라요. 1997년인데 다음 자료 한번 우리나라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총 몇 건입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오죠. 총 11건입니다. 11건. 1997년에 조선왕조실록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정이 됐고 2001년에 승정원 일기하고 직지심체 요절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조선왕조 의궤하고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 판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2009년에만 외롭게 허준이 쓴 의학서 뭐가 있죠?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이 되면서 7건이 됐다가 2011년에 일성록 기록하고 또 현대사 관련 기록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이 이때 지정이 됐고 바로 올해 새마을운동 기록물하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그래서 총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가장 그래도 이제 돋보이는 기록 중에 하나가 조선왕조실록이다. 그래서 이 11건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퀴즈 프로그램에 딱 내기 좋은 이런 이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이 편찬되는 가장 기본되는 원칙은 왕이 돌아가신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은 편찬이 되는 겁니다. 왕이 사망한 이후에 전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태종실록 같으면은 문종 때, 문종실록 같으면은 단종 때. 그러면 첫 번째 왕조의 실록인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은 어느 왕 때 편찬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태조는 태종 때까지 살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함흥차사의 어떤 부자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이런 일화가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태종 때 돌아갔어요. 1408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때 그 태조실록은 태종 때 처음 편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록 편찬을 하게 되면 실록청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이때 이 실록청이 구성이 되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보통은 전임 사관을 8명을 배치해가지고 왕이 생전에 계실 때 왕이 주재하는 뭐 회의라든가 왕의 행차라든가 뭐 심지어는 왕이 사냥하는 데까지 따라가가지고 뭐 노루를 몇 마리 잡았는지 이런 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기록을 우리가 초초라 그래요. 가서 사관들이 왕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막 적은 1차 사료, 사초 이런 거를 초초라 그러는데, 이거는 본인이 집에 가서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왕이 말을 뭐 빨리 한다거나 또 어떨 때 막 뭐 고사성어 같은 거 나오면 우리도 집에 가면 사전 또 찾아보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정리를 하죠. 이런 사초를 중초라 그래요. 중초. 그리고 중초를 대부분은 이제 왕이 일정한 기간에 춘추관에 요거를 납입이라 그래가지고 보관을 하게 합니다. 보관을 하게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보다 사관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아놓은 사초를 바탕으로 왕이 돌아가시면 실록청이 구성이 되었을 때는 예문관에 본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 총 8명의 전임 사관을 배치를 해서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기록 전담입니다. 요즘 우리가 궁궐에 가보시면은 궁궐에 뭐 생활상 재현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뭐 사정전이라든가 이런 뭐 강령전 같은데 경복궁 같은데 가면 이런 그 생활용품 재현해놨어요. 특히 이 뭐 근정전도 마찬가지고 사정전 같은 데서도 이런 그 작은 그 책상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신하들은 부복이라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있지만 유일하게 사관들만은 의자에 책상에서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거죠. 전임 사관 8명이지만 실록청이 구성이 되었을 때는 많게는 한 250에서 300명까지 많은 수의 인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의해야 될 게 실록은 그대로 그 사초의 내용을 옮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편집 자료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초의 내용 중에 정말 이것을 후대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을 뽑는 거죠. 이런 그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사초를 가리켜서 우리는 정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실록은 엄격하게 말하면 왕도 열람할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선왕조실록이 처음 완성됐을 때 태종도 전왕의 실록을 보고 싶어 했고 세종도 태종실록을 보고 싶어 했는데 다 이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원칙이 한번 어그러지면 이게 계속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초의 기록은 철저하게 이제 비공개고 후대에 이거는 비장하는 정말 그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기록은 다 없애야 되지만 그 종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선시대 종이값 되게 비쌉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이는 되게 중요하고 귀한 거니까 기록은 없애면서 종이는 다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 지르면 안 되겠죠. 세초라 그래가지고 종이를 개천에 흐르는 물에 이거를 빱니다. 씻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잘못 우리가 빨래를 빨다 때의 용어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사초를 빤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빠는 게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초를 그래서 저도 서울말로 사초를 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초를 씻는 세초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이 세초가 벌어졌던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지금 도성로라는 지도예요. 조선 후기의 서울의 그 모습을 그린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밑에 세검정이라고 지금 한자 보이죠, 그죠? 저 세검정 옆에 있는 저 개천 이름이 홍제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제천이 흘러가서 지금 서울의 동네 이름도 홍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제천에서 이 사초를 씻는 거죠. 지금 여기 부채 그림에 표시된 거는 겸재정선이 그린 세검정 그림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은 또 이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넓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이름을 차일암. 왜 차일암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햇빛을 차단하는 바위. 그러니까 세초를 하고 난 다음에 종이를 재활용할 때 비가 오고 이러면은 이걸 종이를 잘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천막 같은 거를 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차일을 친 바위다 그래가지고
차이람이라고 하는데 넓은 바위 나오죠. 이 차이람. 이 현장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정말 궁금하니까 한번 내려가 보자. 내려가면은 삐 소리 울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문화재청에서 이런 문화재 관리가 상당히 엄격해가지고 이거 안 봐도 막 소리 울려요. 저도 한번 잘못 내려가려고 그랬다가 소리 울려가 놀래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위에서만 지켜보십시오. 차이람 위에, 즉 세검정 밑에 차이람이 있었고 저 위에 조금 올라가면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저기가 조지서예요. 조지서는 조선시대에 종이를 만드는 관청을 말합니다. 이 바로 이제 물에 씻은 종이를 바로 이제 조지서라는 관청에서 이거를 말려가지고 요즘 표현을 하면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그 세검정 차이람 쪽에서 약간 조지서토로 추정되는 곳을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한찌마을터라는 표지석이 보여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때 아무래도 이 당시에 종이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이 종이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을 이름을 한찌마을이라고 불렀고 지금 또 여기에 한찌마을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울에서도 곳곳에 이 역사의 현장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세검정 가셔가지고 또 이 세검정의 유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이 유래는 인조 반정 때 반정군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결국 창덕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곳에서 칼을 씻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검.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영조 때 여기에서 정자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세검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왕조실록이 만약에 이 사초의 기록에만 의존했다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상당히 좀 건조했을 수도 있어요. 주로 왕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든가 이런 것만 기록이 되었을 건데 실록 기록 보면은 코끼리도 나오고 장금이도 나오고 막 지진 이야기도 나오고 그야말로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자료가 시정기라는 자료입니다. 이 시정기는 관청의 업무일지에 해당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각 관청마다 이 각 기관의 어떤 연역이라든가 그 기관에서 중요한 이야기, 대표적으로 승정원 일기 같은 기록, 승정원은 조선왕실의 비서실이죠. 이 비서실에서 쓴 기록이 승정원 일기라든가 또 조선시대판 왕을 치료하고 이렇게 진단했던 그런 기관이 내의원입니다. 내의원의 이 의사들이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주치의쯤 됩니다. 그 내의원에서 쓴 일기, 또 조선시대 이런 기상, 천문 이런 그 기록, 요즘에 우리 뭡니까 이제 기상청과 같은 기구가 관상감의 일기, 또 비변사 등록과 같은 회의록, 조선 후기의 국정의 최고 회의 기관의 회의록 같은 이런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시정기의 기록도 춘추관의 일정 기간에 다 이걸 모아놓았고 요 기록 중에서 왕의 사후에 그때 중요한 내용들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록에 지진 기록도 풍부하고 기후 관련 또는 심지어 코끼리 이야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사실은 1차 사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대로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정원 일기 기록은 조선 초기부터 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다 남아있지는 않고 인조 1년 즉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3240책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승정원 일기고 내용이 매우 정말 자세해요. 그러나 이 조선왕조실록하고 승정원 일기는 더 또 보완관계가 되는 게 승정원 일기는 1623년 기록부터가 있어요. 이 조선왕조실록은 다 있단 말이죠. 조선의 역대 왕의 기록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가장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록의 실물 모습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면 처음에 보면 약간 글씨체가 조금 다른데 태조실록은 필사본이에요. 처음 실록을 편찬할 때는 직접 썼습니다. 그러다가 태종실록부터는 활자로,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인조실록은 목활자로 만들었다고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국가 재정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금속 활자보다는 목활자가 좀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렇게 목활자로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이 실록 내용 보면은 중간에 보면 저 뭔가 좀 누리끼리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죠, 그죠?
또는 뭐냐 하면 밀랍본 실록이라 그래가지고 실록을 방충방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우리 벌집에 나오는 거 있죠. 벌집.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녹여서 왁스처럼 지금의 이런 니스 같은 것처럼 이렇게 바른 겁니다. 그러면 책에 방충, 벌레도 안 들어오고 방습 효과.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이런 밀랍본 실록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다시 생지본, 밀랍을 입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렇게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사고에 보관을 하고 실록을 괴짝에 넣고 이렇게 또 방충 방습을 위해서 뭐 한약재도 집어넣고 아주 제대로 된 상태에서는 이 밀랍본이 보존의 역할이 잘 되지만 이게 실록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 임진왜란때도 노출이 됐고 그래버리면 이 실록의 훼손은 오히려 이 밀랍본이 더 심해지니까 조선 후기에는 다시 생지본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편찬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실록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실록의 보관 이야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요. 조선왕조 실록은 몇 부를 만들었다? 조선 전기에는 4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고려시대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고려시대에도 실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한질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거란족의 침입이라든가 몽골족의 침입의 과정에서 다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의 실록을 빨리 편찬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고려시대적 전통이 남아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우리가 실록 편찬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자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냥 계승하는 식이에요. 계승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시대의 잘못된 점을 찾아보니까 한질밖에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한질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 당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 안에 궁궐 안에 춘추관 사고라고 있어요. 춘추관 사고 이외에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충청도의 충주 그리고 경상도의 성주 그리고 전라도의 전주 이렇게 해서 서울에 하나 그리고 지방에 3곳 해가지고 총 4곳에 사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곳이 너무 지방에 중심지어가지고 이때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뭐 도둑질 해갈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와중에서 이게 뭐 불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방의 중심지에 보관하는 게 일단 편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우려대로 중종 때에는 비둘기 잡다가 성주 사고가 불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부의 실록이 있으니까 그대로 찍어가지고 다시 성주 사고에 실록을 채워놓는 방식으로 어쨌든 조선 전기까지는 조선왕조 실록이 계속 이제 잘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또 공교롭게도 왜적이 부산포에 상륙해서 경상도를 거쳐 충청도를 거쳐 서울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 과정에 경상도에 있는 성주사고, 충청도에 있는 충주사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춘추관 사고까지 다 소실이 됩니다. 유일하게 전주사고본 실록만 남게 돼요.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실록의 어떤 역사에서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딱 한 질의 실록. 그래서 임진왜란이 어느 왕 때 일어납니까? 선조. 그러니까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는 오로지 지금 또 원본은 한 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질의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극적으로 이제 남게 된 이유는 그나마 전라도 지역이 이순신 장군이 활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왜적들이 쉽게 이 지역에 상륙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어쨌든 경상도 쪽에 왔던 그 왜적들이 일부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었고 조정도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전주사고에 있었던 실록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주사고에는 그 옆에 경기전이 있습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그런 정각이죠. 이 경기전 옆에 전주사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경기전 참봉 오이길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태조 의지는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지켜나가려고 했고 또 이때 전주 인근의 태인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었던 유생 중에 안의 손옥루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뭔가 이 관리가 허술하고 이럴 때 이거 우리라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냥 전주에 그대로 실록을 둔다면 이것도 언제 화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전주사고본의 실록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내장산의 용구람이라기도 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은봉암, 비례암이라 그래가지고 그 내장산에 있는 그 큰 넓은 동굴에 이 실록을 보관을 했고 그때 이제 안희하고 손옥록이 숙직을 서면서 그 임계기사라는 책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숙직을 선 일지까지 남아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정말 이 안희하고 손옥록 같은 사람도 우리 국사책에 이름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널리 알려야 돼요. 정말 이 뭐 지배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희라든가 손옥록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조선시대 연구하는 사람들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깊은 그 애정을 보내는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 내장산의 용구람, 비례암, 은봉암에 보관되었던 조선왕조실록이 그나마 이렇게 무사히 지켜졌고 이것이 전쟁 후에 정읍과 해주를 거쳐서 결국은 강화도까지 가게 돼요. 강화도까지 가게 된 이 조선왕조실록, 운명의 조선왕조실록 한질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전쟁 후에 야 정말 실록은 너무 이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방의 중심지에 보관을 하면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록을 만든 목적은 우리 시대의 뭐 이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후대까지 길이 실록을 널리 보존하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조선 후기에는 다 실록이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실록이 산으로 간 까닭은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호기심을 이렇게 생기게 한 이런 뭐 역사 프로그램 또 방송이 되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전주 사고에 있다가 결국은 강화도에 돌아온 이 실록은 강화도 처음에는 만이산에 보관을 했어요. 만이산에 보관을 했다가 이 만이산보다 강화도에서 더 국방상으로 안전한 지역이 정족산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정족산은 그 정족산성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어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정족산 사고에 이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시점에 이제 실록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총 5부가 간행돼요. 그래서 궁궐란의 춘추관 사고에 한 부를 보관을 하고 이제는 이 전란의 경험으로 인해서 전부 산으로 가는데 지역 안배 역시에서 강원도 강릉의 오대산 그리고 경북 봉화의 태백산 그리고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그리고 이제 그 강화도에 기본적으로 있는 정족산 사고까지 해서 조선 후기의 산간 지역의 4곳 사고의 실록을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산간에 그 실록을 보관했느냐 하면은 산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다. 아주 대답 괜찮습니다. 산에 가면 절이 있죠. 절이 있으니까 평시에도 절로 하여금 이 실록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유사시에 이 사고를 뭐 이렇게 그 침범하는 이런 세력이 있으면 이 스님들로 하여금 사고를 지키게 하는 거죠. 임진왜란 때도 검증이 되었지만 우리 스님들 아주 용감하십니다. 그죠? 이런 이 스님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사고를 지키게 하는 그래서 이런 사찰을 수호사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에 또 한 군데는 변화가 오는데 평안도 묘향산에 보관했던 묘향산 사고의 실록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적이 주적이 아니라 청나라가 이제 아주 그 조선을 위협하는 적이 되니까 또 공교롭게도 청나라에서 서울까지 침략을 해오려면 항상 이 평안도 이 묘향산 일대를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위험하다 해서 묘향산 사고의 실록은 적상산 사고로 전라도 무주에 있는 적상산 사고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4대 사고는 적상산,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사고고 말씀드렸지만 사고마다 절을 둬가지고 수호 사찰을 둬서 함께 지키게 했는데 그 짝이 되는 사찰이 있어요. 오대산 사고 같은 경우는 오대산에 가면 무슨 절이 제일 유명하죠? 팔각구층탑이 있는 사찰, 월정사. 그 다음에 그 태백산 사고 같은 경우는 각하사 그리고 적상산 사고 같은 경우는 안국사라는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족산 사고인 잘 아시죠? 강화도에 가면 제일 유명한 절
전등사라는 점. 이것이 이제 수호사찰의 역할을 했고, 사고는 2층의 목조 건물인데, 그럼 2층하고 1층 중에서 어디에 보관할까요? 2층에 보관합니다. 1층은 물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습기가 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층에 그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그 사고를 또 주변에는 방화벽을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라든가 화재 같은 게 나면 거기에 이제 사고를 불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오대산 사고 같은 그 건물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사고 건물 이렇게 가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돌담 같은 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방화벽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정말 사고를 중시를 했어요. 그런 의식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조선 후기에 우리 대표적인 화가 누가 있죠? 풍속화가로 유명하신 분, 김홍도라는 분이 있죠. 김홍도의 그림 중에 바로 오대산 사고를 그린 이 그림 있습니다. 보시면 이 김홍도는 풍속화만 그렸을 것 같은데, 이 바로 이런 사고, 그 당시에 이제 정조의 명으로 이 광동 지방을 유람하는 가운데서 사고를 그림에 담았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이 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오대산 사고 이 그림은 1872년 지도에서, 요 1872년 지도라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에 전국의 곳곳에 이제 관찰사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각 지방의 지도들을 그려서 바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지도가 총 459장이 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항구학연구원에 지금 이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 중에 사고가 있었던 지역, 즉 그 오대산 사고가 있었던 강릉 지역 같으면 이렇게 사고가 정말 이렇게 크게 강조되어 있어요. 보면 그 밑에 지금 월정사 절이 있고 그 위에 상원사 절이 있는데, 월정사나 상원사보다도 중심에 오대산 사고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 그 시대의 사고에 대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중시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대산 사고 지금 복원되어 있고요. 이 사고 월정사에서 한 4km 정도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요 사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태백산 사고의 그림, 이것도 1872년 지도 중에 경북 봉화지도 장면이에요. 이 그림 되게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제일 그 왼쪽에 지금 그 실록각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고는 주로 실록이라든가 의계와 같은 기록물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선원각 또는 선원보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선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포세각이라고 있죠. 포세각. 포세각은 한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실록을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그런 작업을 포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근천관이라는 건물 있죠. 요거는 이제 각하사라는 절이 태백산 사고의 수호 사찰인데, 이제 이 사고하고 사찰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이 설치한 암자예요. 우리 뭐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본부 그 위에 전방 초소 같은 거 있죠.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근천관이라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 태백산 사고에 요 포세각 같은 것에 구체적인 기능을 잘 보여주는 이런 기록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자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성조의 실록은 강화도 및 적상산성, 태백산, 오대산 네 곳에 보관한다. 춘추관에 소장된 실록은 병화로 다 산실되고 다만 선조 이후 실록만 있다. 각처 사고에 있는 실록은 매 2년마다, 이 매 2년인 게 결국 3년에 결국 한번 포세를 한다. 이때 포세할 때 한림이라는 거는 예문관의 본교, 대교, 건멸, 아까 사관이라고 그랬죠. 사관을 따로 한림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왕명을 받들어 내려가 사고의 문을 연다. 그래서 보면 사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왕명을 받은 사관만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뭐 사고를 지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실록을 뭐 이렇게 뭐 꺼내본다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조선시대 이 사관을 뽑을 때 이 기준이 뭐 글도 잘해야 되고 또 뭐 청렴결백해야 되고 아주 그 정말 자신의 어떤 투철한 그런 뭐 가치관 같은 게 있는 그런 거 이외에 재밌는 게 건강도 봐야 됩니다. 이 건강. 이 쉽게 말해서 산에 잘 올라가야 돼요. 산에 이거 실록을 이제 보관하러 가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볼 정도로
나름대로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 지금 여기 보통 뭐 대표적으로 적상산 사고 같은 경우 적상산성 해발 한 1000m입니다. 이 자동차로 지금 한 20-30분 걸리는데 그거 정말 실록 메고 지고 이거 올라가려면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나 이 사관들은 정말 이 왕명을 받고 사고에 가는 것을 긍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임무를 정말 기꺼이 수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감상을 읊은 시도 쓰고 기행문도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무주에 있는 적상산 사고인데 이 그림 딱 보셔도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 왜 이렇게 그리냐 하면은 1872년에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이 지도들을 만들게 할 때 각 지역별로 이게 나눠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역시 전라도가 요즘 또 약간 예향, 예술가들이 많아요. 화가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지 그런 전통 때문인지 특히 전라도 지도가 확실히 좀 예쁘게 그려요. 이 예쁘게 그려진 지도에다가 이 각 사고의 건물들이 사고뿐만 아니라 그 사고 주변의 건물 뭐 참봉청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이 군기시라든가 그 사고를 지키던 뭐 요즘 치면은 사무실 같은 것도 있고 경비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서 무주에서 과감하게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이 적상산 사고를 복원까지 했습니다. 이 적상산 현재 사고가 복원이 된 건물인데 이것도 아까 보셨다면 지도에서 나오는 중심부는 지금 양수 발전소가 들어서서요. 요게 이제 좀 위에 복원을 했어요. 약간 그보다 조금 윗부분에 복원을 해가지고 무주에도 그 뭐 여러 가지 그 원본은 아니지만 실록의 복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문 같은 것도 이 무주 적상산 사고의 실록을 봉안했던 과정을 담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고 같은 건물을 복원하고 요거를 지방의 그 어떤 그 정신, 무주 그래도 어쨌든 무주의 브랜드를 내세울 때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기록의 땅, 무주. 그래서 무주는 반딧불, 또 태권도 공원과 더불어 이 적상산 사고를 지금 상당히 내세우고 있어요. 예, 그 다음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정족산 사고는 바로 전등사 뒤편에. 그래서 이 정족산 사고는 요 눈 좋으신 분들 그림 자세히 보시면 사고 건물이 아까는 2층이라고 그랬죠. 요것만 유일하게 1층 건물입니다. 1층 건물. 왜 그러냐 하면 이 강화도는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해풍이 심해요. 바닷바람이 심하니까 요 바닷바람을 2층 무각이면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1층 단층으로 만들었고요. 요 지금 우리가 사고 복원된 건물을 가장 그래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이 전등사 가시면 전등사 뒤편 바로 한 50m 뒤에 이 정족산 사고의 현재의 모습을 복원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선 후기 상간 지역에 설치했던 사고는 정말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가 잘 계승이 되고 정말 이 영원히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신이 그대로 관철이 돼가 조선 후기까지 이곳에 있었던 실록은 정말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치하 1910년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일제 때 이 사고가 많이 이제 그 순환을 당하는 거죠. 그 계기가 되는 거는 일제의 입장에서도 조선 왕실의 최고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중요한 통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실록을 전부 다 조선 총독부 관할하에 둡니다. 조선 총독부 항목과에서 이걸 접수를 했다가 1930년대에 실록은 그래도 이걸 대학에 가서 이걸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걸 다 보내요. 그래서 이 경성제대가 이어진 게 1945년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교잖아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왜 조선왕조실록이 서울대학교에 있느냐. 이게 무슨 학력고사하고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고요. 바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자연적으로 서울대학교로 이어졌고 서울대학교도 한때는 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중요한 고도서들이 서울대학교 도서관 안에 그냥 고서관리실 같은 데서 한 부속실에서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중요한 자료는 따로 건물을 세워서 이거는 보관을 해야 된다 해서 1990년에 규장각이라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서울대학의 내에서 거의 유일한 기와집 건물이 지어졌고 이곳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이 의계라든가 또 정조 때 지어진 규장각에 보관되었던 고도서들이 집중적으로 이
보관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약 27만여 점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연구기관으로 지금 계속 그 좀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이제 계속 거듭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대학교에 있던 시절에 조선왕조실록이 정족산본하고 태백산본 두 질이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하다는 거죠. 혹시 서울대학교가 그때는 또 시위도 많았습니다. 혹시 시위를 한다거나 또 뭐 무슨 잘못돼가지고 뭐 도서관이 파괴되거나 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것도 한 질은 다른 데로 옮기자라고 해서 옮긴 게 그 당시에는 정부기록 보존소, 바로 국가기록원의 부산센터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그리고 태백산본 조선왕조실록은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두 질이 남아 있고요. 적상산본 조선왕조실록은 일제가 선심 쓰듯이 이거는 너희 조선왕실의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왕직이라고 격화된 이왕직 도서관이 장서각이에요. 그래서 이 장서각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을 하게 했는데, 적상산본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한때 서울을 점령하죠. 북한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은 아주 중요한 귀중한 자료죠.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을 북한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나마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은 부산, 피난 수도인 부산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급히 잘 피신시켰는데 역시 궁궐 안에 있는 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관리하는 주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안타깝게도 안희 손홍록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돼버렸고, 결국 북한군이 주둔했을 때 이 조선왕조실록을 북한으로 가져갑니다. 현재 북한의 평양에 보관이 되어 있고, 북한하고 남한이 1960, 70년대는 경쟁적으로 조선왕조실록 번역에 착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이 좀 더 빨리 리조실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본을 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와 또 예전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곳에서 실록을 번역을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은 일제답게 한부는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가져가는데 왜 하필 5대3본이냐? 이것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5대3본 조선왕조실록 강릉이라 그랬죠. 제일 가깝거든요. 그때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없고 배로 실어 나를 때니까 동해 바다로 해서 제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이었고, 또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은 또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교정본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실록을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그런 판본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치면 원고를 최종적으로 낼 때 교정을 보죠. 꼭 교정된 상태의 조선왕조실록도 이것도 워낙 그 종이 비용도 크고 아까우니까 요 교정본을 5대3본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그 최종본은 아니에요. 일제가 그걸 알았으면 그걸 안 가져갔을 건데 모르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편리성 때문에.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 완성되기 전 단계의 그런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정을 받고, 그때도 동그라미, 꽃표 이런 기호도 다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록 연구에 아주 중요한 그 자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일본으로 간 조선왕조실록은 동경 제대에 보관을 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일본 동경 전역을 휩쓴. 그래서 우리가 2011년에 일본의 그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막 정말 그 당시에 그 관동 대지진 이후에 최고의 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는 도쿄 일대가 쑥대밭이 돼요. 그 과정에서 동경대에 보관되어 있었던 조선왕조실록도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략 한 800책의 5대3본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었던 것으로, 이것도 기록이 다 있어요. 실록 형제안이라 그래가지고 기록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사라지고, 그런데 다행히 74책이 살아남았어요. 우리도 정말 그 엄청난 사고에서도 항상 살아남는 그런 뭐 사람들도 있듯이 74책은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동경대 교수가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지고 반납을 안 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 교수가 고맙게 해서 5대3본 조선왕조실록 74책이 살아남았고,
그 중에 일제도 이게 너무 짜투리만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27책은 다 실록이 원래 보관되어 있었던 경성제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47책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47책은 일본의 동경대 도서관에 계속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이후로 한 1990년대에 이르러 외교장과 반환을 그 계기로 해서 상당히 문화재 반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도 파악을 해가지고 뭐 국회라든가 저 오대산의 그 뭐 스님들이라든가 또 뭐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합세해가지고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반환 운동을 전개했어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동경대에서 우리 서울대로 기증하는 방식으로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 47책이 93년 만에 돌아오는 경사를 2006년에 사실 맞이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시대는 정말 관리하기도 싫고 힘들어요. 그 정말 체력이 약한 사람은 산에 가면 힘들죠. 그러나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고서 바로 이 실록을 상간에 보존하고 거기서 3년을 주기로 계속 포세를 하고 계속 왕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관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록을 보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손에 지금 남아있다라는 이게 정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다양한 그 내용도 실록에 이런 기록까지 있구나. 우리 세종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항 혹시 아시나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킬러 태종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하셨다. 우리 조선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는 전라도 장도라는 섬에 요즘 개념으로 하면 유배를 보냅니다. 장금이도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다라는 점. 그럼 우리 궁중요리사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지? 공길이 같은 경우도 이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록의 기록이 상당한 그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잘 물려주는 것은 바로 또 우리 시대의 또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